한밤중 고요한 마을 주민들이 코골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초대도 없이 펜짓 한 마리가 난폭하게 공격해버림. 마을 사람들 우왕좌왕 도망치고 각자 몇 명씩 모여서 모험가 팀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조금 뒤 활용아 팀이 전원 집결 완료, 괴물한테 한 방 먹여줄 준비 완료. 그 사이에 우리 벤 할아버지랑 손자도 팀원인데 벽 뒤에 꼭꼭 숨어서 펜짓한테 들킬까봐 겁나 쫄고 있음. 근데 운 나쁘게도 펜짓의 불꽃이 갑자기 손자 몸을 스치면서 맨 할아버지랑 손자 둘 다 완전 깜놀, 얼른 안전한 데로 도망감. 모두 고급 모험가들이긴 해도 펜짓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여자 궁수는 선봉에서 공격 맡아서 활줄로 제압하려 대샜는데 전혀 효과 없었어. 오히려 방역당해서 토마토 시럽 뒤집어 쓰는 굴욕까지 당함. 치유사 소녀는 바로 이 순간을 노려서 팀원 회복 지원에 나섰지. 한 방 맞고 나서 궁수는 몇 가지 피 튀기는 경험치를 얻었어. 멍청하게 텅 빈 곳에 서 있지 않고 펜짓 뒤에서 공격 태세로 전환해 펜짓 팔다리를 싹 쏙쏙 찔러버림. 덕분에 대장 녀석이 기회를 잡아 펜짓 머리를 딱 베어버렸지. 전투 끝나고 마을 사람들한테 엄청난 환호와 감사를 받으며 셋 다 S랭크로 승급 마을 모험가들 사이에서 모두가 꿈꾸는 신분이 됐어. 밤에 돌아와서 셋은 찰진 밥에 달콤한 국 먹으며 쉬는데 우리 맨 할아버지랑 손자는 쉴 틈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서비스 중. 강아지처럼 착하게 일함. 냄새나고 까다로운 팀장은 맛있는 고기를 탁탁 내던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새 요리 만들어 오라며 명령함. 요리 올라오길 기다리는 중 갑자기 팀장이 오늘부로 널 해고한다고 선언해서 맨 손자가 현장에서 완전 멘붕. 왜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실력도 낮고 팀 유명세에 맞지 않으니 나가라는 거임. 게다가 앞으로 정상에 오르려면 고급 마법사를 한 명 더 영입해야 해서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팀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함. 첫 번째로 내쫓길 후보는 당연히 허드레실 담당인 맨손자였지. 맨손자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팀장은 귀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배에 발길질까지 날려서 아파서 울 뻔하게 만든 뒤 맨손자랑 낡은 옷까지 방에서 쫓아냈어. 이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맨손자는 팀에서 쓰레기 취급당하며 한밤중에 버려졌어. 다음날 아침 맨손자는 외롭고 쓸쓸하게 도시로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 좀 얻어보려 함. 팀에서 버림받아 슬프지만 맨손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력하자고 다짐해. 하늘은 열심히 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우선 하루하루 살아갈 돈부터 벌어야 하니까 작은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뢰받는 취업 소개소에 가서 지원했어. 맨손자가 실업자란 걸 들은 접수처 아가씨가 쾌활하고 친절하게 그를 끌어들여 전문 면접을 진행했지. 동시에 맨손자의 실력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어. 현재 실력 레벨을 알아보려고. 그걸 바탕으로 센터에서는 상대방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일을 제안해줘. 처음엔 이름 고향 같은 평범한 질문을 받고 별다를 것 없었는데 내가 화염단에서 일한 적 있다고 하니까 접수 담당 아가씨가 최근 그 단체가 엄청 뜨고 있다며 완전 감탄하는 거 있지. 다들 존경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일한 경력만으로도 설령 해고당한 이유가 있어도 내 이력서에선 점수 크게 올라가는 거야. 다음은 능력 테스트. 이 세계에선 능력이란 신이 각자에게 준 특별한 재능을 말해. 겉보기엔 평범하고 순해 보여도 내 안에 숨겨진 희귀한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접수 아가씨가 격려해줘서 매는 훨씬 자신감이 생겼어. 능력 등급은 지 완전 무능력자부터 SSS까지 있는데 SSS가 최고 레벨이야. 예를 들어 낮은 등급의 검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강철도 베지 못하지만 높은 등급의 사람은 검한 자루로 강철을 쉽게 쪼갤 수 있지. 테스트 열심히 했는데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 내 모든 능력치가 기라니. 진짜 충격이었지. 몸은 건강한데 접수 아가씨가 안타깝게도 전투 능력도 몬스터 사냥 스킬도 없어서 그냥 건설 현장 같은 육체 노동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 희망을 심어줬다가 갑자기 그런 말 들으면 마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야. 접수 아가씨도 매니 좌절하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 대장장이나 연금술사 능력은 아직 테스트 안 했으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근데 운이 별로라서 그 담당 직원이 아내 출산하러 가서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대. 조금 쪽팔렸지만 난 내 연망연병도 솔직히 말해야 했어. 그냥 버티면 출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라서 말이지. 매니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접수 아가씨가 도와주려 샌드백 좀 들어보라고 시켰어. 몸도 말라 빠지고 영양도 부족한데 이런 무거운 일은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밥벌이 때문에 억지로 힘내서 조금씩 들어 올렸어. 노력은 미미했지만
다행히 센터에서는 그 정도면 임시로라도 받아줬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접수 아가씨가 바로 임시 일자리 소개서를 써줬어. 다음날 아침 난 소개서 들고 옆 마을로 가서 건설 현장 보조일 시작했지. 육체 노동은 몸이 튼튼하고 지구력이 좋아야 하는데 센터가 왜 그렇게 말라빠진 애를 보내줬는지 모르겠어. 접수 아가씨 사인 없었으면 매니저가 바로 쫓아냈을걸. 공사도 급한데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며 엄청 무시하는 태도로 날 받아줬어. 보통 건강한 애들은 하루에 페인트 3통 정도 칠하는데 내 작고 말라빠진 몸으로는 8시간 일해도 반통 칠하는 게 한계일 거라더라고. 매니저가 오늘 근무 시간까지 다 칠하라고 일을 맡겼어. 끝나면 검사하고 출근부에 기록할 거래. 페인트에 마력을 넣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그 인간은 대답도 안 하고 바로 돌아서 가버렸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난 야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 일할 땐 완벽하게 하려고 관리자가 실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거야. 돌아와 보니 매니저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 동쪽 벽 절반이 이미 다 칠해져 있었거든. 알고 보니 일주일치 페인트를 3시간 만에 다 써버린 거야. 근데 잠깐 높은 곳은 어떻게 칠했냐고. 내가 똑똑해서 롤러를 자루에 묶었더니 키 작아도 문제 없었지 뭐. 역시 젊고 똑똑한 건 진리야. 매니저가 계속 쫓아내려다가 내가 여기 얼마나 일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심사 기다리는데 일주일 걸린 데서 그때까지 여기서 버티겠다고 했지. 근데 진짜 문제는 3일 만에 또 해고당했다는 거야. 파트 2로. 이 공사는 팀원 모두가 같이 벌려고 만든 건데 내가 3일 만에 거의 다 끝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팀장님이 그냥 돈 조금 주고 보내더라. 나머지는 나중에 협회에서 처리하라고 하고 거기 가서 접수 아가씨들한테 말하면 알아서 일자리 주니까. 내 사연을 얘기했는데 접수 아가씨도 완전 멘붕 왔더라. 몇십 년 중개인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일을 너무 빨리 끝내면 골치 아파 자본가들이 진짜 까다롭다고 하네. 막막할 때 옆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 가서 물어보니까 그 애가 광산 일꾼 구하는데 선불 안 준대. 그 조건에 센터가 거절했대. 요즘엔 불을 파는 사람이 돼지 새끼보다 많아서 다들 안정적인 걸 원해서 위험한 일은 안 하려 하거든. 근데 없다고 여기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내 앞으로 와서 지원했어. 그런데 그 애는 키 크고 검은 피부의 난쟁이족 청년들만 원한다며 이렇게 약해 빠진 애는 필요 없대. 난 약해 보여도 괜찮다고. 그럼 금식량 깔고 시작하자 했지. 사실 그 애는 거지면서도 고급 떡을 달라는 격이었어. 돈이 없으니 일 끝내고 돈 벌어서 갚겠다는 거였지. 더 좋은 선택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고용됐어. 희끄무레한 내 뒷모습을 보며 접수 아가씨가 갑자기 완전 심쿵했어. 호화 파티에서 노는 부인들 사이에서 이 어린 새끼들은 진짜 인기 짱이야. 사실 이게 걔한테 제일 잘 맞는 가볍고 급여 좋은 일이지. 원래 남자 좋아하는 성격에 환생이 끝나지 않아서인지 반쯤 가린 아찔한 장면도 상상하고 침이 다 흘러내릴 정도였지. 딱 그때 친구가 와서 일꾼 쪽에서 보낸 계산서 건네줬어. 접수 담당이 이 200금이라는 숫자 보고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했어. 이 정도면 부자가 할 짓이지 돈이 바닥나는 건 무슨 반바지 주머니냐고. 근데 능력 없는 애가 이렇게 큰 돈 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얼떨결에 며칠 전 모래자루 만졌던 거 그냥 내 실력 시험해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친구가 두 종류가 일반 모래랑 다르다고 알려줬어. 마력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이 만지면 무거워지고 일반 애들이 만지면 진짜 모래처럼 가볍대. 그날 네가 가까스로 조금만 들어올렸잖아. 그거 보면 걔가 실력 숨기고 있었다는 거지. 진짜 강력한 거야. 여자 따라 산으로 창업하러 간다길래 텐트 한 채만 있는 거 보고 바로 감잡았어. 확실히 물어보니 그 친구가 맞다고 고개 끄덕이며 오늘 밤 우린 산에서 같이 잘 거라고 했어. 젊은 애가 세상 경험 없으니까 바로 거절했지. 귀여운 여자랑 같이 잘 수는 없다고. 의리치아 칭찬받으니까 신나서 어릴 때부터 초딩 소리만 들어서 걔가 너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 급히 손들면서 내가 한 말은 진짜라고 맹세했지. 그제서야 친구가 잠깐 믿고 봐줬어. 저녁엔 의리치아가 데친 야채만 먹었는데 걔도 완전 감동해서 요리 잘한다고 칭찬했어. 걔는 칭찬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 줄 알고 데치기 정도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지. 근데 걔는 몰랐지. 이게 걔한테 처음으로 누가 요리해 준 거라는 사실을. 전에 활용에 있을 땐 밥상도 같이 못 앉았거든. 밤에 젊은 애가 여자 옆에 누워서 덜덜 떨었어. 게다가 걔는 꿈꾸면서 옷을 다 벗는 타입이었어. 걔를 너무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걔도 제대로 된 녀석이니까.
동생이 반란 일으킬까봐 무서워서 젊은 애가 먼저 밖으로 나갔어. 의리치아 입장에선 사실 걔가 시험 삼아 반응 보려고 했던 거고 착한 남자답게 믿을 만한 결과가 나왔지. 다음날 아침 걔가 밤새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게다가 며칠 동안 고장난 단추도 고쳐줬고 갑자기 걔가 다재다능한 애구나 싶어서 묘하게 존경심이 생겼어. 그리고 둘이 본격적으로 광산 작업에 돌입했지. 알고 보니 걔는 그냥 대충 파기만 했고 실전 경험은 전혀 없어서 완전 멘붕 왔어. 잠깐 기다리라 하고 곧 한 돌멩이를 찾아서 반으로 쪼갰어. 그 안에 수정이 가득해서 의리치아가 완전 충격받았지. 1시간도 안 돼서 걔 주변의 모든 수정들을 다 찾아냈어. 의리치아가 팔자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며 말렸어. 이 중에 딱 첫 번째 결정체만 덩치가 괜찮아서 그래도 비싸게 팔릴 것 같아. 나머지는 진짜 작아서 팔면 완전 손해지. 마법으로 변환해서 결정체로 만들어야 죗값을 받지. 을리시아는 걔가 너무 자기 실력 과신한다고 생각했어. 지금 왕가에도 마법 결정체 제작 가능한 마법사는 딱 10명뿐이거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청년은 놀라운 결과물을 바로 뽑아냈어. 또 한 번의 인생 충격이었지. 보통 결정체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1시간이 걸리거든. 이거 게임 핵 쓰는 거 아니냐고. 근데 걔는 그런 거 몰라. 듣고는 그렇게 오래 못 버텨라며 깔보더라. 마력도 부족해서 몇 시간은 무리고. 뭔가 이상한데. 을리시아는 둘 생각이 완전 따로 노는 걸 금방 깨달아서 그냥 걔가 뭐 하든 내버려 둬야겠다고 했지. 결정체 가공이 끝나자 그가 을리시아에게 팔라고 넘겼어. 그가 신나게 행운을 빌어라라며 인사하자 그녀는 갑자기 심장 떨림을 느껴서 그 귀여운 유혹을 겨우 참았어. 결정체 파는 곳에 가니 왕가 특수부대가 그녀가 이런 덩치 큰 결정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출처를 묻자 그녀는 국내 생산이라 서류가 없다고 했지. 경비병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장 이름을 캐내려 했지만 그녀는 걔의 엄청난 실력을 말할 수가 없었어. 방법이 없어서 을리시아는 왕가 활동 배지를 꺼내서 어리석은 질문들을 잠재웠어. 그들이 배지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급히 사과하며 초스피드로 계산했지. 최후의 카드라면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녀는 왕가로 이동할 이유를 대며 이동석을 써달라고 요청했어. 을리시아는 진짜 왕가에 갔지만 거긴 그녀 친구가 일하는 곳이었어. 그 친구는 왕가에 소속된 10명의 마법사 중 한 명이라 을리시아는 남은 결정체를 그 친구에게 팔려고 했지. 처음엔 크기가 작아 싸게 사려 했는데 자세히 보더니 바로 10골드의 계약을 확정해서 을리시아가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 이 결정체엔 일반보다 10배 강한 마력이 담겨 있었던 거야. 결정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력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막아주는 고추향 같은 마법이 걸려 있었거든. 500골드를 내밀며 그 친구는 을리시아에게 당분간 다른 가게에 결정체를 팔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어.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왕국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체가 밖으로 퍼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 그리고 둘째로 그 친구는 을리시아에게 제작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했어. 이런 천재는 왕가 소속이어야 하니까 열심히 헌신하면 영광과 부귀를 누릴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을리시아는 친구의 신분을 함부로 밝히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이제는 왕가를 떠난 상태라 예전처럼 친구 말에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었고 친구니까 다르지만 을리시아는 강요하지 않고 다만 이게 인생의 전환점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길 바랐지. 익명 천재가 왕가에 헌신하면 한 지역의 백작으로 봉해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을리시아는 그 친구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왕가 취업센터에 들러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어. 처음엔 접수원이 고객 정보 비공개 원칙 때문에 거절했지. 하지만 을리시아가 왕가 배지를 내밀자 접수원은 비밀을 다 털어놨어. 그렇게 해서 활용부대 소속이었던 일부터 현장 해고된 사연까지 을리시아는 한 지도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 상황을 파악한 후 떠나기 전 을리시아는 왕가 직원 신분으로 접수원에게 친구 정보 외부 유출 금지를 명령하고서야 안심하고 나왔지. 도착해서 하룻밤 만에 지은 통나무집 앞에 서서 을리시아는 충격받았어. 친구에겐 이게 너무 평범한 일이었는데 집 짓는데 오래 걸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더라. 활용 부대에선 친구가 떠난 뒤 상황이 완전 엉망이 됐어. 아무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게다가 능력은 형편없는 마법사까지 고용해서 부대가 급격히 추락했지. 멍청한 대장과는 달리 날카로운 궁수 친구는 상황을 바로 파악했어. 그 친구는 이 부대가 곧 끝장날 걸로 봤지. 다음날 아침 을리시아는 술 친구에게 친구가 왕가 마법기술 연구실 관리자로 엄청난 연봉에 채용됐다고 알렸어. 근데 친구는 걱정 많고 부정적이라 낙관적으로 생각 못하더라.
그냥 자빌밖에 못하는 놈이 그렇게 빠른 승진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걔 불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쪽 가서 불 지르면 끝장인데. 라고 물었지. 을리시아는 왕가에서 일했던 걸 말할 수 없지만 이 일이 엄청 신뢰할 만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언했어. 하지만 일 규모가 커서 친구는 겁이 많아 결국 을리시아에게 거절 멘트를 부탁했어. 무엇보다 화룡 부대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을리시아랑 같이 세금 낼 돈도 벌어야 해서 일할 수 없대. 친구는 지난번 결정체 양이 부족하다고 확신했어. 걱정해주는 게 기분 좋았어. 근데 등록은 다 했고 전부 친구가 만든 거라 중개 수수료만 달라고 했어. 접수원에게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했지. 도움 줄 거면 끝까지 도와야지. 아침 먹고 두 사람은 다시 채굴하러 갔어. 을리시아는 친구가 밤새 집 지어서 잠 못 잔 걸 걱정했는데 친구는 아니라고 6시간은 잤다고 했어. 보통 집 짓는데 나무 베는데 5시간, 목재 손질 3시간 집 세우는데 4시간 등등 복잡한 공정이 많거든. 근데 친구는 집 짓고도 6시간이나 더 잤다니? 이 녀석 대체 어떤 신이길래? 생각할수록 을리시아는 뇌가 터질 것 같았어. 근데 친구는 자신이 너무 많이 자서 걱정하는 줄 알더라. 평소 활용에선 문제도 많고 바빠서 4시간 자는 게 최대였거든. 작은 애가 나 게으르다고 생각할까봐 그 녀석은 나중에 꼭 찾아와서 내가 늦잠 잔 시간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으리시아는 그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엉뚱한 생각에 할 말을 잃었지. 밖에 나가서 광맥 캐기로 그 녀석은 으리시아를 새로운 산으로 데려갔어. 처음 봤을 땐 그냥 평범한 곳이었어. 하지만 그 녀석이 연구한 지도에 따르면 분명 그 밑에는 광맥이 있대. 50m 이상 파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 큰 수확이 있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으리시아가 캐더라도 받기 망설일까봐 이 큰 선물은 손자가 길만 터주고 직접 찾으라고 했지. 그리고 어제 있던 구역도 다시 가서 혹시 놓친 게 없는지 찾아보자고 했어. 손자의 조언대로 으리시아는 해질 때까지 계속 파서 결국 보물을 발견했어. 이 금빛 돌은 토파즈야 팔면 대략 3골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손자가 정제해서 수정으로 만들면 더 비싼 값에 팔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은 금세 그녀 스스로가 꺼버렸어. 순수하고 착한 손자를 이용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서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손자가 캐낸 걸 다 담은 바구니를 보려고 돌아갔는데 손자는 보이지 않고 넓디 넓은 터널만 있었어. 역시 성공한 사람은 자기만의 길이 있는 법이지. 산속의 터널을 뚫어버렸네. 으리시아는 아마 이번 생에 손자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라 생각했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3레벨은 더 넓어서 완전히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 다행히도 미로에 빠진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손자가 걸어 나오는 걸 만났어. 오늘은 별 수확이 없어서 아쉽다며 쓸모없는 마이선이라는 돌만 만났다고 아쉬워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으리시아는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지. 할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보다 더 귀한 걸 쓸모없는 돌 취급하다니. 게다가 손자 마을에는 그런 돌이 쌓여 있는데 모두들 그냥 원석이라 생각해서 쓰레기장에 버렸대. 으리시아는 듣고 한숨만 쉬었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한 놈은 다 먹고 한 놈은 못 찾고 진짜 장난 아니야. 갑자기 손자가 광맥 찾으러 왔다면서 마이선 말고 다른 걸 원하냐고 물었지. 손자는 얼른 오리창 광석을 꺼내 자랑했는데 으리시아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 이 돌은 신들의 금속이라 불리는 전설의 광석 종류야. 이건 진짜 딱이지. 독특한 평범이 손자한테 딱 맞는 거야. 상세히 물어보니 손자가 말하길 7km만 깊게 파면 오리창 광석을 만날 수 있대. 계산해보니 8시간 동안 7km 깊이까지 파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대. 첫 충격이 몇 번 있었지만 으리시아는 이제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너무 놀란 척 할 필요 없잖아. 힘만 빠지니까. 손자가 이 터널을 직접 다 팠다고 했을 때 으리시아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 손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막으려고 했는데 으리시아가 그걸 말렸지. 산속에 터널이 있으면 이동이 훨씬 편하거든. 다시 말해 이런 일들이 모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야. 예정보다 일찍 임무를 마치고 이틀 만에 코는 마을로 돌아왔어. 산책하던 중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떠돌던 그 궁수 여자가 나타났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예의상 몇 마디 인사도 주고받고 활용 얘기가 나오자 그 여자애가 이제 정말 해산했다고 하더라. 친구야. 대장 녀석이 입이 험해서 식당 음식도 못 참겠다고 팀을 떠난 이유로 말이야. 자기가 고참이라면서 그 아내 물건까지 부수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쌩하고 나가버렸대. 게다가 그 녀석은 코를 찾아서 자기 밥이나 차리게 하라고 시켰지. 이런 상황은 딱 그 여자의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날뛰면 아마 2, 3년은 감방 신세일 테니까.
그 애는 빨리 사람 잡으려고 구실 삼아 그 녀석한테 순간이동 돌 좀 빌려달라고 했지. 교회에서 치료사가 급히 소환돼서 그 녀석만 떨어져 있으면 일이 쉽게 풀릴 테니까. 녀석이 돌을 받고 떠나자마자 경비들이 와서 공공질서 파괴한 그 녀석을 덮쳤어. 오늘은 그 여자애가 지인들이 운영하는 제작소에 인력 모집하러 일부러 온 거야. 오랫동안 같이 놀아서 코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지 알고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연결해 준 거지. 게다가 전국에 정식 면허를 가진 제작 대사 대장장은 단 16명뿐이라 거기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보장해. 코가 망설이자 실력 부족 걱정이라며 동료인 척 계속 격려하니까 결국 걔도 고개를 끄덕였어. 코가 파악한 바로는 제작소는 약품, 마검, 마법 도구 등 여러 물건을 전문 생산 판매하는 곳이야. 정식 면허를 가진 제작소장은 대사 제작자라고 불리며 개발과 유통에서 백작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특권층이야. 지도 들고 도착하니 문 앞에 아주 귀여운 소녀가 나왔어. 코는 이 어린애가 대사 제작자라니 하며 착각했는데 아니었어. 그 애는 요정족 출신으로 대사 제작자를 돕는 조수였어. 주인은 지금 없고 급한 일이 있어서 코를 끌어들여 먼저 처리하라고 했대. 집 안가득 곰팡이, 냄새가 진동해서 코가 움찔했어. 보니까 이 애는 거의 3주째 집안일을 안 했더라. 더러운 식기들이 산처럼 쌓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니까 코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야. 코도 와서 깨닫게 됐지. 자기야말로 여기 온 김에 이런 일이나 할 뿐이지 대사 제작자를 도울 실력은 없다고. 청소 같은 건 코가 화룡집에서 심부름할 때부터 꽤 익숙했거든. 그래서 순식간에 30분도 안 돼 쓰레기 더미가 사라지고 집안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어. 코는 미센이 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 애한테 가서 혹시 더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 방에 들어가 문을 열었는데 완전 깜짝 놀랐어. 한 소녀가 벌거벗고 있었거든. 남자는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소녀 배에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어. 벌거벗은 건 잠시 잊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 문신을 자세히 봤더니 그게 바로 저주였어. 문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소녀 내부 장기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어. 딱 그때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배고파했어. 다행히 아직 식욕은 남아 있었거든. 남자는 친절하게 기다리라 하고 부엌에 가서 뼛속까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어. 소녀 보양하라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자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덕분에 소녀는 처음 만난 남자를 믿게 됐어. 코는 부엌에 내려와서야 방금 전에 여자 몸을 만졌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얼굴 빨개지고 눈 감고 코까지 막고 넘어졌어. 친한 친구 미미코네 집에선 율리시아가 며칠 전에 새로 캔 보석을 가져왔어. 대략 가치가 50만 금화 정도야. 이 정도면 왕실 재정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이야. 둘 다 이 남자가 가진 힘이 너무 강력해서 처음 본다고 평했어. 미미코 말로는 능력이 드러나면 가벼워도 납치당하고 심하면 영영 안녕인 거래. 지금 율리시아가 그를 대사 제작자로 키우려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봐. 또 자기 자신을 경호원으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를 지켜주려고 해.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녀석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깨닫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이 녀석은 자기가 그냥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코는 방금 맛있는 죽을 다 끓였는데 갑자기 미생과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그 여자는 바로 이 집의 대사 제작자 오펠리아야. 코는 예의 바르게 주인 허락 없이 부엌을 쓴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 또 위에 여자애가 배고파 보여서 그런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지. 오펠리아는 리가 낯선 사람과 접촉했다는 말을 듣고 걱정했어. 지금 저주 치료 중이라서 밖으로 드러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녀는 넉넉한 사례금을 코에게 건넸어. 코가 너무 많다며 사양했지만 오펠리아는 리가 집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해줬으니 당연한 거라고 했지. 얼굴을 가까이 대며 코에 턱을 들어 올리고 내일은 꼭 정시에 오라고 당부했어. 저주가 밖으로 누설되면 안 된다고. 성실한 녀석이라 코도 절대 남일에 참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코는 먼저 집을 나서고 오펠리아는 죽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어. 조용한 집 안에서 오펠리아가 먼저 맛을 보려 했는데 리가 말렸어. 그 애는 이 죽이 코가 직접 만든 거란 걸 알고 당연히 코를 특별히 신뢰하는 거야. 리찌는 평소 저주에 시달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오늘만큼은 온몸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도 코가 빅토리 깃발을 넘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임이 분명해. 첫 숟가락으로 죽을 먹을 때 리즈는 진심으로 진짜 맛있다며 엄지척을 날렸어. 하지만 두 번째 숟가락을 뜨는 순간 갑자기 배가 엄청 아파오기 시작했어. 오필리아는 죽에 독이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지. 그런데 약을 가지러 가려는 순간
리사가 급하게 말려서 멈췄어. 고통은 점점 잦아들었고 가장 충격적인 건 리사 배에 걸린 저주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둘 다 완전 멘붕. 그런데 가장 충격받은 건 그 저주를 걸었던 사교 집단이었지. 저주를 풀어낸 사람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 그들은 급히 다른 대책을 논의하며 계획이 틀어지기 전에 움직였어. 밤이 되자 오피리아가 리즈를 데리고 미미코와 율리시아가 있는 곳으로 갔어. 리즈가 후드를 벗자 두 명은 즉시 무릎 꿇고 공주님께 인사했어. 맞아, 이게 바로 왕실의 1왕녀 리즈야. 둘 다 왜 공주님이 여기 계신지, 그것도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왜 여기 있는지 완전 혼란스러웠어. 다들 다 알고 있는데 말이지. 이제서야 오피리아가 진실을 털어놨는데 공주가 저주에 걸렸다는 거였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누군가 공주를 암살하려 한 거야. 리즈는 동쪽 구르마쿠 제국 출신 프랑수아 공주와 국왕의 유일한 딸이야. 그녀의 존재 자체가 두 나라 평화의 상징이지. 다시 말해 누군가 두 나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오늘 오피리아가 리즈를 데려온 이유는 미미코에게 저주를 건 자를 밝혀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미미코도 공주를 위험에 빠뜨린 주모자를 빨리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어. 그 후 미미코가 공주한테 어떻게 저주를 풀었냐고 물었지. 코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서로를 보고 완전 충격받았어. 모두가 함께 앉아 얘기하고 있을 때 두 사람도 곧 밥은 안 먹고 죽으로 저주를 깼다는 얘기를 털어놨어. 율리시아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싸매며 한숨만 푹푹 쉬었어. 하룻밤도 안 돼서 코 녀석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다니 진짜 죽겠네. 저주사와 관련 있고 궁 안에서 저주를 막는 부적에 개입할 수 있는 인물로 미미코가 의심하는 건 3명이야. 첫째 산노바 황실 원정군 장군, 둘째 보란 치탄 교회의 주교, 마지막은 비에이 왕국의 삼왕비 이사 도자. 오피리아에 따르면 치탄은 신자들을 이용할 수 있고 리즈는 이사 도자가 궁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니 그녀 역시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봐. 결국 지금은 누가 범인인지 딱 꼬집기 어려워. 오피리아가 말했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새끼 호랑이를 잡는다면서 우리도 함정을 설치해 적을 유인하자고. 풍습에 따라 1년 동안 소녀는 궁을 떠나 수련을 한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 천시지리인화 전부 우리 편이야.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모임이 가상의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운영하는 공방을 하나 세운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라이가 수련 중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지. 만약 진짜 인물이 책임자라면 정보 수집이 쉬울 텐데 지금은 적합한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 게다가 아틀리에 마이스터로 인정받으려면 성과도 좀 준비해야 해. 이야기가 나오자 미미코랑 줄리시아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 딱 맞는 후보가 떠올랐거든. 오피리아한테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마석을 보여줬더니 엄청 충격받았어. 왕실의 고위 아틀리에 마이스터도 아직 이 정도 실력은 아닐 거라서 그 상대가 누구냐고 묻자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주와 오피리아 모두 말문이 막혔어. 다음날 아침 약속한 시간에 공방에 갔더니 몇 일간 휴업한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 마침 미셸을 만났고 문 닫은 이유를 슬쩍 물어봤지. 근데 걔는 단순 지원 직원이라 대마법사가 며칠 쉬라고 해서 그럴 거라고만 알려줬어. 더 묻기엔 무리였지. 실망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갑자기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 내가 뭔가 엄청 잘못한 거 아니냐며 이렇게 밀어내는 건가 싶었거든. 불쌍한 소녀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한숨 쉬면서 고통받았어. 마침 배가 고파서 꼬르륵 대니까 인생 고민하다가도 뜨끈한 후에 분보 후회로 위로했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쫑긋해져 옆 테이블에서 3명이 던전 클리어를 위해 짐꾼을 찾고 있다는 걸 엿들었어. 바로 신나서 달려가 자기소개하며 싸움에 대해 물어봤어. 근데 짐 나르는 건 진짜 전문 분야라며 자신 있어 했지. 머리 높게 묶은 애는 고민 없이 바로 거절했어. 걔는 이 녀석이 약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 결과는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 머리에 한 대 맞고 울 뻔했어. 무자비한 형한테. 금발 남자가 대신 사과하며 동생 대신 미안하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200kg짜리 골렘도 데려갈 계획이었어. 그래서 걱정했는데 소녀는 전혀 겁내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쉽다고 얼굴에 드러냈지. 그럼 이제 200kg 정도는 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합격인 거지. 말하자마자 소녀는 맞은편 남자한테 달려가 번쩍 들어 올리고 금발 남자 의자도 돌며 들었어. 소년이 말렸지만 한순간의 충동으로 평생 후회할 거라며. 금속 갑옷 입은 남자가 최소 100kg는 나가거든? 게다가 친구는 골렘보다 무거울 테니 입이 딱 벌어질걸. 그런데도 소녀는 조언 따윈 귀담아 듣지 않았어. 두 손으로 가볍게 2명을 들었는데 식당 손님 전부가 놀라면서 박수쳤지. 멋진 퍼포먼스에 전사도 얼른 계약 확정했어. 그리하여 소녀는 공식 짐꾼이 되었어. 가는 길에 모두 자기소개를 했어.
금발 남자는 캔 중전사야. 평소엔 검 들고 있지만 진짜 강한 건 주먹질이라더라. 다른 남자는 단조 진짜 사무라이 출신이고 마지막은 신화 도적 스킬 보유한 여자애로 팀에 환영했어. 원래 4명이었는데 출발일에 짐꾼이 갑자기 병났어. 그래서 반달 넘게 대체 인원 구하느라 고생했지. 자기소개차 소년도 이름을 말했어. 전투는 형편없으니 가는 길에 부담 주지 말아달라고. 그 말 듣고 3명이 너무 웃겨서 빵 터졌어. 겸손하더라고. 캔도 걱정 말라며 임무는 동료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안심시켰지.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소년이 비명을 질렀어. 처음엔 몬스터랑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엄청 큰 슬라임을 밟은 거였어. 소년이 무심코 슬라임을 털어내려 하자 신하가 웃기다고 하면서 다가와 칼을 줬어. 찔러보라고. 근데 소년은 슬라임을 계속 찔러도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실수로 자기 발을 찔러서 셋 다 할 말을 잃었지. 칼을 받으면서 신하가 미쳤다며 잘 보라고 했어. 한 번만 한다고 하더니 힘껏 찔러서 슬라임 핵심이 녹아내렸어. 그래도 괜찮아. 동료를 지키는 건 전투에서 당연한 일이니까 걱정 말라며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 처음으로 동료 대우를 받은 소녀는 깜짝 놀랐어. 불용내서 모험가 파티였을 때랑은 완전 달랐거든. 그땐 걔들이 그냥 귀찮은 약골 꼬맹이로만 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뚝뚝 흘렀어. 셋은 걔가 다쳐서 우는 줄 알았지? 하지만 사실 소년만 알았어. 감동해서 그런 거라는 걸. 던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두가 소년에게 조심하라며 신경 써줬어. 어두운 공간을 밝히려고 신하가 야광 이끼를 사용했지. 땅에 검은 덩어리가 보여서 소년이 궁금해했어. 그래서 신하가 적은 골렘의 발톱이라고 설명해줬어. 이 안에 골렘 같은 몬스터가 있을 줄은 몰랐네. 칸도 골렘은 상대하기 쉬울 거라고 확신했어. 근데 고블린 무리랑 마주치면 우리 파티는 빨리 도망가야 해? 아니면 처참한 전투가 벌어질 거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여기가 던전이라기보다 버려진 유적 같다 하는 걸 알게 됐어. 바로 그때 고블린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파티의 길을 막았어. 신하가 재빨리 단검을 던져서 부상을 입혔고 덕분에 단조가 순식간에 검을 뽑아 순간이동으로 2동강 냈지. 그런데 그놈이 죽기 전에 소리를 질러서 자기 고블린 무리 전부를 불러버렸어. 소리에 반응한 고블린들이 숲 입구까지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쌌지. 진퇴양난 상황에서 갑자기 신하가 비밀문을 발견했어. 바로 길 안내를 해서 모두 그쪽으로 탈출했어. 그런데 신하가 비밀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꽉 닫아버려서 난 당황했지. 사실 싸우면서 도망치는 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전투하는 사람만 알거든. 여동생을 지키고 동료를 보호하는 게 바로 선배의 임무니까. 칸이랑 단조 둘 다 후회는커녕 동생 둘을 안전하게 지킨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 난 두 형님 도와주고 싶었는데 말 꺼내자마자 신하한테 혼났어. 돌아가봤자 두 형님만 발목 잡힌다면서. 예리한 눈치로 보니까 신하는 오히려 나보다 두 형님들이랑 같이 싸우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피해만 더 늘리는 거니까. 난 두 형님이 엄청 강하니까 안심하고 물러날 거라고 믿었어. 탈출구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어. 눈앞에 고블린보다 훨씬 강한 아이언 드래곤 골렘이 나타났거든. 한편 여관 밖에선 줄레시아가 리제를 데리고 와서 나를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 했어. 덧사건이나 내가 공주인 걸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도 당부했지. 근데 난 언니 걱정 마요. 나한테는 그냥 남편한테 의지하는 귀여운 여자일 뿐이에요. 라면서 남자 좋아하는 티 팍팍 내서 줄레시아가 할 말 잃었어. 리제는 줄레시아한테 존댓말 빼고 이름만 부르라고도 했어. 영희는 끝까지 해야 하니까 비록 무례하지만 공주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어. 방을 열었더니 난 없고 둘이 아무도 못 찾았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밖에 있던 궁수가 몰래 와서 나도 파티랑 동쪽 유적 탐험하러 갔다고 알려줬어. 줄레시아랑 리제가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나갔지만 복대는 아무도 없었지. 모험가 길드에서 고블린 무리가 동쪽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방금 들은 것도 생각났어. 줄레시아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린세에게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지만 공주님은 꼭 가야 한다고 우겼다. 왕실 공주답게 어릴 때부터 방어 마법을 배워서 줄레시아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방해될 일은 없을 거라고. 게다가 지금은 보호자인 줄레시아가 자기 곁을 떠나면 누가 지켜줄 거냐고 묻는다. 공주님의 강력한 이유에 반박할 수 없던 줄레시아는 결국 포기하고 따라가기로 했다. 도착하자 린세는 바닥에 엎드려서 장차 신랑감의 발자국을 찾기 시작했다. 게다가 과거 강화 마법을 쓰면서 근처에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는 것도 바로 알아챘다.
그 덕분에 린세는 줄레시아를 쉽게 안내해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줄레시아는 왜 린세가 저 아이 냄새를 알아챘는지 의아해했다. 아마도 남자 홀리는 힘 덕분일 거라며 분명 그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어서 냄새를 기억한 거라고 생각했다. 둘이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서 줄레시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했다. 더 깊숙이 들어가자 전투 소리가 아주 선명히 들려왔다. 줄레시아는 바로 검을 뽑아 고블린 무리에게 돌진했다. 탈출구 안에서 신하는 위험한 드래곤 무리를 만나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보통 이 드래곤들은 침입자를 막기 위해 여기 있는데 누가 일부러 다가오면 즉시 공격한다. 밖에서는 두 오빠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갇혀버렸다. 신하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계속 미안해하며 위험한 일에 끌어들인 걸 사과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신하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하며 앉아 몬스터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내가 금방 처리할게. 라며 신하 조언은 듣지도 않고 검을 뽑아 드래곤 쪽으로 곧장 돌진했다. 한 마리가 멀리서 적을 감지하고 곧바로 공격을 퍼부었다. 신하는 그가 눌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밑에서 위로 뛰어올라 드래곤 머리 위에 앉아버렸다. 그 후로 그는 드래곤의 부위를 하나하나 가볍고 쉽게 쳐내며 마치 광산을 캐는 듯한 모습으로 신하를 충격에 빠뜨렸다. 밖에서는 줄레시아가 고블린을 다 처리하고 들어오니 마침 그가 사나운 드래곤 3마리를 처리한 참이었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가운데 그는 예전부터 아이언 골렘을 캔 적이 있다고 웃으며 말해 모두를 완전 멘붕에 빠뜨렸다. 다행히 줄레시아의 적절한 지원 덕분에 캔과 단조도 무사히 탈출했고 부상도 경미했다. 모두가 쉬는 동안 줄레시아가 먼저 작업장에 일하러 오라는 얘기를 꺼냈다. 그도 그 말을 듣고 끌렸지만 지금 집 나르는 임무가 있어서 갑자기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래도 캔 일행은 자신들은 걱정 말라고 했다. 짐꾼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너는 기회가 한 번뿐이니까 그냥 가라고. 작업장이 새로 열려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줄레시아가 모두를 초대해 등록해서 작업장 인력이 되라고 했다. 이번 사건 이후로 모두가 모험가 직업의 위험성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안정적인 일에 좋은 수입이라니 당연히 모두가 거절할 리 없었다. 돌아가기 전 줄레시아가 내일 재능 점검도 꼭 받으라고 당부했다. 작업장 직원이면 어떤 직업에 소질이 있는지 알기 더 쉽다고 했다. 아참 너는 이 일들이 감시자 기다리는 동안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였지. 알았어, 내일 꼭 제 시간에 올게. 그날 밤 모두가 모여 대대적으로 환영 파티를 열었고 동시에 작업장 개장식도 함께 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분이 너무 행복했다. 꿈에도 내가 이렇게 팀과 친구들을 가질 줄 몰랐으니까. 다음날 아침 그는 약속한 시간에 검사 받으러 갔다. 미미코가 직접 평가를 맡아 서로 친해지라고 자기소개도 했다. 검사가 끝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줄레시아가 미미코에게 결과를 물었다. 아까 그 아이가 순진하게 자기는 청소요리 B급 채광만 맡고 나머지는 C급이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사실 이 녀석은 최고 수준이었다. 모두 예상한 대로였다. 헬로 월드는 C부터 SS까지 재능을 평가하는데 평가 불가능한 자는 SSS급이다. 이번 평가는 그의 재능이 모두 SS급 이상이었고 잠재력은 미미코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다. 둘 다 미미코가 직접 검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 천재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면 세상이 절대 평화롭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르니도 접수원이 그 장면을 지나가다 모든 비밀을 들켜버렸다. 겁이 많아 자기가 너무 많이 알아서 죽임당할까봐 얼른 모른 척했다. 그래도 미미코와 줄레시아가 두 바보를 쉽게 속일 수 있을까? 천만의 두 언니가 곧 불을 지필 거다.